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특강 3당 합당과 김영삼입니다. 네, 1992년 12월에 치러진 14대 대통령 선거, 이건 김영삼과 김대중의 선거였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이 당시에 정주영, 국민당 정주영이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보면 김영삼이 41.96%, 김대중이 33% 어렵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8%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선거 1년 전부터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이번 선거는 김영삼이 이기지, 이렇게들 다 보고 실제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차이, 크다란 차이, 어디에서 이런 크다란 차이의 대선 결과가 만들어졌을까? 그게 3당 합당입니다. 3당 합당, 6.29 선언의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역사적 대타협에 이어 또 한 번의 역사적 대타협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3당 합당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대타협은 집권 세력이 야당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때 그 도전에 응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전도 없는데 집권 세력 내에서 갑자기 대타협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도전이 있고 이 도전에 응전하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죽기 살기로 대타협을 통해서 한번 반전시켜보자. 이게 역사적 대타협의 실체적인 내용입니다. 6.29 선언이 전형적으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두환 노태우 세력은 정치적으로 패퇴당하고 사법 처리당하고 매장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걸 던져서 타협에 나섰기 때문에 이게 대타협이 성공했던 거고, 대타협을 가능케 한 정치적 양보가 가능했던 겁니다. 3당 합당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 3당 합당은 88년 총선에서부터 이제 그 씨앗이 배태되는데, 87년에 6.29 선언으로 노태우가 정권을 잡았는데 12월입니다. 87년 12월. 그리고 나서 넉 달 후인 88년 4월에 총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제1야당의 자리를 다들 김영삼이 차지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상대적으로 온건파고, 또 6.29 선언에 노태우와 타협을 했던 주도 세력이니까 김영삼이 제1야당을 할 거다라고 예측들을 했는데, 그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김대중이 제1야당이 된 겁니다. 김영삼은 제2야당, 김종필은 제3야당으로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소선거구제의 아주 독특한 속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전국은 여소야대가 됐고, 여소야대, 여당이 작고 야당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야당들 중에서 제1당인, 제1야당인 김대중이 전국을 주도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강성인 김대중이 야권을 주도하게 되면서 노태우 세력도 힘들어졌고, 야권 안에 김대중의 주도권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김영삼도 김종필도 힘들어진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처지에 빠진 게 김영삼이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들이 만나도 늘 노태우 다음에는 김대중이니까. 평생 김대중을 라이벌로 정치를 해온 김영삼 입장에서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그런 나날들이 계속됐던 겁니다. 노태우 입장에서도 어쨌든 야당이 다수가 됐으니 야당의 주장도 고려하면서 반영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야당에서도 김대중이가 주도를 하니까 노태우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만성적 위기 상황,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런 만성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태우 쪽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노태우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데 처음 움직임은 김종필과 손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노태우 세력 입장에서는 김종필은 같은 편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세력이니까 박정희 세력의 그 후계자를 자임했던 전두환 세력 아닙니까? 크게 봐서 한 식구다 이런 정서적 공감대도 있어서 노태우 세력과 김종필 세력이 먼저 물밑에서 교섭을 합니다. 뭐 함께 하자. 네, 그런데 이것은 대타협이 아니라 소타협이었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노태우와 김종필이 손잡을 때 위기의식을 느낀 김대중과 김영삼이 손잡고 똘똘 뭉치면 노태우, 김종필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의석수로도 감당이 안 되었죠. 그래서 노태우, 김종필 연대모색은 물밑에서만 진행되고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이 소타협이 중단되면서 그러나 뭔가 돌파구는 필요해서 결국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대타협으로 나타납니다. 노태우와 김영삼이 손잡는 건 어떠냐?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종필이 손잡는 건 어떠냐? 이것은 명실상부한 발상의 전환이고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불릴 만한 연합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계속 여당하던 노태우 세력과 또 그동안 계속 여당만 해오다가 야당하고 있는 김종필 세력, 그 다음에 평생 야당만 해온 김영삼 세력이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으면 기존의 여야 구도도 의미가 없어지고 여소 야대 구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손을 잡는 순간 김대중 세력과 반 김대중 세력이 연합해서 대치하는 것으로 되게 되는 거죠. 이 대타협, 이 역사적 대타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에 직면했던 세력이 김영삼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세력 입장에서야 어차피 여소야대인데 어차피 힘들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김영삼 세력이 함께하고 김종필 세력까지 함께해서 압도적 다수 거의 200석 가까운 의석수가 확보가 되면 국정 운영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나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노태우 세력, 민정당 세력 중에서는 이 3당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박철원이 나중에 이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충돌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3당 합당 하자고 물밑에서 조율하고 다녔습니다. 김종필도 마찬가지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존재감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박정희 정권 내내 2인자로서 강력한 영향력과 힘을 행사해온 김종필인데 어느덧 야당에서도 3등, 존재감 없는 야당으로 전락한 이런 처지가 된 김종필 입장에서도 3당 합당을 조율해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끌어낸다면 강력한 존재감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김종필의 자민련도 거의 이견 없이 3당 합당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세력은 사정이 달랐어요. 김영삼 세력은 그때까지 내내 야당만 해왔던 세력이고, 박정희 세력을 상대로 투쟁했던 세력, 전두환 세력을 상대로 투쟁했던 세력입니다. 당연히 노태우 세력을 상대로도 투쟁했던 세력이에요. 투쟁을 했으나 야권 내에서는 가장 온건한 노선을 갖고서 투쟁했던 세력입니다. 이 야당 세력이 어느 날 여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삼의 고민, 또 김영삼 세력의 고민이 간단치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김영삼의 일대 결단이 나옵니다. 26살에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김영삼이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 40년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그 노정을 거기서 여당 정치인으로 바꾸는 일대 결단을 내립니다. 다 손가락질 받고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위험을 안고 3당 합당에 뛰어듭니다. 실제로 김영삼이 3당 합당을 그 주위 측근들한테 알리자 거의 예외 없이 첫 번째 반응은 총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였어요. 가장 강경한 반대는 좌동영 우형우라고 불렸던 최형우 장관이었습니다. 최형우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김영삼 총재가 3당 합당하더라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김영삼이 발탁한 젊은 정치인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노무현도 끝까지 3당 합당에 반대하고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노무현은 YS 사람이었어요. 김영삼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김영삼이 젊은 노무현을 아끼고 존중해서 끝까지 함께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과 김영삼의 길이 갈라집니다. 최영우는 김영삼이 직접 나서서 안 돼서 손명순 역사가 직접 나서서 설득합니다. 그 내부에 심각한 이 분열, 김영삼 세력 내에 이 심각한 분열과 고통을 겪고 나서 결국 노무현 등 몇 사람은 끝내 김영삼과 결별하게 되고 최형우를 비롯한 대다수 민주계, 김영삼계는 3당 합당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당시 김영삼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3당 합당에 임하는 자신의 심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다수 언론들은 김영삼의 3당 합당을 변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0년 야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집권당과 손잡고 합당을 한다 그러니 변절했다. 그렇게 비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3당 합당의 핵심 고리가 뭘까? 이거 내각제 개헌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내각제로 합의하고 3당 합당을 해서 권력 나눠먹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론이 대두됐습니다. 실제로 내각제는 김종필의 지론이기도 해서 당시 3당 합당을 할 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직접 사인한 내각제 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내각제 합의 문서가 나중에 민자당,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 내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정계로부터 김영삼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의 사무총장, 민자당의 사무총장이었던 박준병이 그 내각제 문서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김영삼을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김영삼이 당 대표로 있었는데, 민자당 대표로 있었는데 내각제 합의각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마산으로 내려가서 결사투쟁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노태우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민정계를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박철원, 박태준 등을 선택할 것이냐. 노태우가 결국 김영삼을 선택합니다. 박태준, 박철원으로는 김영삼을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설사 내각제 각서 같은 걸로 김영삼을 밀어붙이고 제압을 해도, 그래서 박태준이나 박철원을 내세워도 그 상대인 김대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또 동시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이 된 게 불과 3년 전인데, 그런데 다시 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야합을 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 내각제 합의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김영삼이 호언한 대로 호랑이를 잡고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김영삼의 대통령 후보에 반대하는 일부 민정계 의원들의 탈당이 있게 되죠. 그리고 대선으로 갔고, 정주영이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김대중으로부터 8% 이상의 격차를 벌이고 모두의 예상대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 3당 합당은 6.29 선언이라는 역사적 대타협의 정당 정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6.29 선언. 군부 내 온건파와 야당 내 온건파의 정치적 타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6.29 선언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평화적인 선거 방식을 통해서 노태우 정부를 탄생시키고 민주화의 제도화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 이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어렵게 하고 있었던 노태우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상시적인 위기에 노출되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6.29 선언의 타협 주체들이 모인 겁니다. 6.29 선언을 타협했던 군부 세력 내 노태우 세력, 군부 세력 내 온건파인 노태우 세력과 정치적 반대 야당 세력 내의 온건 세력인 김영삼이 다시 정당 차원에서 모여서 정당판을 개편해버린 겁니다. 그게 3당 합당입니다. 따라서 3당 합당은 당시 김대중 세력은 야합이다, 변절이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3당 합당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면 6.29 선언을 정당적 차원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6.29 선언의 타협 구조가 그대로 정당의 타협 구조로 나타난 것이 3당 합당이고 민자당입니다. 따라서 3당 합당을 부정하려면 6.29 선언을 부정해야 됩니다. 3당 합당의 타협을 부정하려면 6.29 선언의 타협을 부정해야 됩니다. 6.29 선언의 타협 주체가 3당 합당의 타협 주체였습니다. 우리가 6.29 선언을 인정하고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동의하고 그 헌법에 입각해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경쟁을 했다면, 그렇다면 6.29 선언의 타협 주체가 다시 정당 차원의 타협을 한 3당 합당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비판할 수는 있으나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부 세력 내 온건파와 야당 내 온건파가 손을 잡고 그 드세게 밀어붙였던 6월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수렴했듯이 다시 한번 노태우 세력과 김영삼 세력과 이제는 김종필 세력까지 가세한 3당 합당이 이루어지니까 정당 정치의 주류적 흐름이 확고하게 정립돼 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으니까 김영삼이 김대중을 넉넉하게 앞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이번 선거는 김영삼이 이긴다, 이렇게 예측했던 것이고, 김영삼 또한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선거 준비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선거 준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권 후 문민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힘을 보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한 팀이 임팩트 코리아입니다. 이 임팩트 코리아에 당대의 저명한 자유우파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자기들이 봐도 김영삼이 다음 대통령 정권을 잡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김영삼 정권이 들었으면 군부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화되는 실질적인 정권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적 개혁과 정치적 개혁에 과제가 있을 터이니 그것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들을 당시의 자유우파 지식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 코리아의 실무 총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병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삼 세력은 여유 있게 대선 국면을 주도하고 예측대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을 것을 전제로 준비했던 임팩트 코리아의 문민개혁 조치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김영삼에 대한 지지율이 90%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거죠.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타협, 두 차례에 걸친 정치적 대타협, 6.29 선언이라는 첫 번째 대타협과 3당 합당이라는 두 번째 대타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주류로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그 주류가 이끌어가는 자유주의 개혁, 그 주류가 이끌어가는 문민개혁에 국민 다수가, 절대 다수가 지지를 보냈던 것이 문민정부 초기의 정치 양상이었습니다. 이것이 3당 합당과 김영삼,
정권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과정의 실체입니다. 네, 오늘 정치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이 자유우파가 아니고 좌파라고 하는 주장을 자유우파 진영 내에서 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과 그 실체적 진실에 천착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정부는 자유우파 정부였고, 김영삼 정권은 자유우파 정권이었고, 김영삼 세력은 자유우파 세력의 한 부분이었다. 이 점을 우리가 3당 합당과 김영삼 정부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